자, 대구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무소속 의원들 많이 당선됐고 그 주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복당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역시 국회의장 자리를 지금 내놓게 생겼거든요. 일당을 잃어버린 새누리당 국회의장 자리 때문에 복당이 좀 빨라질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 박성훈 부국장께 좀 질문 드릴게요. 대구 결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도를 그려봤는데 자, 12개 선거구가 있는데 8곳은 이겼고 4곳은 내줬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정종섭 후보, 곽상도 후보 등 대통령을 가까이 일했던 분들이 3분 다 당선됐습니다만,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자리를 내줘야만 했습니다. 메시지를 읽어주십시오. 뭡니까? 네. 우선 결정적으로 수성갑의 김부겸 의원을 김부겸 당선인을 낸 것, 그 다음에 북구울의 홍일학, 여기는 더민주를 탈당했지만 무소속입니다만 결국 두 야권 후보를 말하자면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 85년 이후 31년 만에 어떤 두 명의 당선자를 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TK도 대구 경북도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 야당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대목이고, 더 나아가서 유승민 의원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말하자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야 된다라고 내몰려고 했지만 결국은 TK에 다시 회생하는 이런 상징적인 이런 대목으로서 네. 앞으로 많은 정권의 어떤 권력의 이완 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대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손 변호사. 이제 네. 투표율이 제일 낮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국 투표율이 평균이 58%인데요. 네. 대구가 역시가 가장 낮습니다. 54.8%를 보였고요. 반면 가장 높았던 지역이 전라남도 지역인데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63.7%입니다. 따라서 전라남도에 있는 유권자들은 뭔가 바꿔보자, 뭔가 변화의 욕구를 투표로서 표출했다고 한다면 반대로 대구 지역의 유권자들은 어떤 실망감을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즉 외면함으로써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제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대구 지역을 방문해서 유권자들 거리에서 직접 만났는데요. 그분들의 말씀 한번 들어본다면 아주 뼈아픈 얘기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딴 데는 몰라. 대구, 경북은 아직까지 박근혜가 많아. 저는 대구 출신이라서 민주당 지지합니다. 김부겸 도와다네. 서울시 상선하고 자기 사실 안 하면 내려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사람 보고 찍는 거예요. 새누리만 조금 너무 찍다가 이거는 사실이 그래도 오만한 거지. 공천 할 때부터 이렇게까지 하는 자태도 가지고 있었는데 열심히 돌아갔다고 봅니다. 옛날에 못 배우고 이럴 때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지금은 다 고등 이상 수준은 다 되거든요. 물론 고향 사람, 우리가 남이가 그러듯이 요즘은 좋은데 이제 앞으로는 더할 것 같아요. 사람을 보고 지금 옛날에는 정당에 아주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지금은 시민들 자체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내부터 많이 바뀌었어요. 정당이 한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어깨 힘만 돌락해 잡고. 자, 여기가 다른 곳이 아니고요. 대구의 유권자 얘기를 들은 겁니다. 정현욱 부본부장. 자, 생생한 육성을 좀 들으셨는데 네. 사실 이 투표 결과랑 크게 다르지 않군요. 네. 네. 아마 96년도 네. 총선에서 아마 대구가 상당히 그동안의 기존의 집권당을 찍지 않고 상당히 야당과 무소속 이쪽에 당선자를 많이 배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아마 그 이후로 역대로 대구가 이번 총선 기간 동안 언론에 그렇게 집중 조명을 받은 적이 아마 전무후무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때는 당시에 김영삼 정부에 맞서서 정권에 한 반발 기류가 대구의 표심에 반영이 됐다면 이번엔 철저히 집권당에 대한, 집권 세력에 대한 경고장을 줬다. 이건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저희 신문, 방송,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과연 정치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다 아시거든요. 결국 다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라는 말이 더 이상 안 통하는 세상이 됐다는 것을 이번 총선거가 분명하게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박소영 기자, 어저께 6시 상황으로 좀 가봤으면 좋겠는데,
자, 투표가 이제 완성된 그 시점인데요. 네. 자, 표정이 좀 어두웠어요. 네, 저게 바로 저 때만 해도 출구조사에서는 유승민 의원은 거의 70%를 넘기는 득표를 하면서 당선이 확정된 상황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정이 어두운 것은 함께 이 탈당 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성걸 권은희 의원 때문이었습니다. 네. 이 유성걸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유승민 의원과 함께 선거운동을 해왔습니다. 사전투표도 같이 나란히 하고요. 공동 필승 결의대회라고 하면서 같이 마지막 날까지 선거운동을 했었는데 이 출구조사 결과 나머지 두 사람은 2등을 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표정이 어두웠던 상황입니다. 그럼 저거는요. 자, 이제 세 사람만큼은 꼭 같이 당선되고 싶었을 것이 이제 유승민 의원의 생각인데 자기만 됐고 나머지 두 사람 떨어졌거든요. 결국 대구의 민심을 유승민이 완전히 장악할 수는 없었다. 그런 얘기겠네요. 자,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 자, 유승민 의원 오늘요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구상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보수가 개혁을 해달라라는 그런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복당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해야죠. 지금 오늘 아침에 당장하는 게 좀 당이 지금 저렇게 힘든 상황인데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때는 대선 자금 사건하고 탄핵으로 위기가 있었고요. 그 위기의 본질이 거의 비슷한 거 아닌가. 정현호 부부장님. 네. 자, 2002년 대선 이후에 이른바 찻대기 문제 그리고 탄핵 2004년 상황인데 그때와 본질이 같다. 위기의식이 비슷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네. 2002년에 대선 자금 사건이 있어서 네. 탄핵이란 부분은 이제 선거법 문제로 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당시 탄핵하려고 했던 것이 됐던 네. 성격이 영역이 좀 다른 겁니다. 다만 탄핵의 역풍으로 위기에 네.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이 몰렸다는 건데 이번 사건과 어떤 같으면서 다른 것이 네. 그때는 탄핵이라는 탄핵 역풍을 구체적으로 풀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아마 그 공천 파동의 본질, 위기의 본질을 아마 새누리당 지도부는 애써 외면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저 장면은요, 2002년 대선 자금, 이제 이른바 대기업으로부터 트럭째 돈을 받았다 그래서 찻대기라는 논란이 붙었고, 그 당시 한나라당이 압수수색 당하는 장면인데, 저 때는 이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역할을 하는 대표가 나타나서 천막당사에 선택을 했잖아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런 상황에 맞아서 새누리당 지도부가 과연 천막당사의 정신으로 돌아갈 만한 여력이랄까 동력이랄까 그런 게 지금 있습니까? 위기를 일찌감치 그때는 느낄 수밖에 없었어. 당시 최백렬 대표가 물러나고 박근혜 대표가 네. 긴급 뽑혔던 거죠. 네. 그러니까 대여가 순인 여력이 힘있고 실제로도 당시 총선 결과 한 50석수 얻지 못할 것이라는 당시 한나라당 전망이 121석까지 네. 100석을 넘기는 어찌 보면 의외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이번엔 아예 그런 기회조차 내팽개쳤던 것이 아닌가 네. 그런 게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박성훈 부국장, 지금이라도요, 찻대기 정신, 그 당시에 이제 천막당사로 들어가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정말 모든 걸 던지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노력, 그 제스처라도 필요한 때인데 지금 그런 동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위기의 본질로만 따지면 네. 어떤 이른바 수구, 그러니까 보수가 수구로 몰리는 네. 이런 상황. 당시 탄핵이나 어떤 찻대기 그런 것은 어떤 과거의 부패, 하나의 부패의 상징이고 어떤 패거리의 상징인 이런 퇴행적 모습을 어떤 모든 걸 던져버릴 수 있었던 것이 네. 당시 야당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당은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천막당사 정신으로 모든 걸 버리고 빠르게 변화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어떤 보수가 정권을 잡은 지 이제 곧 10년에 이르는데 이런 집권 피로증, 특히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일방적인 불통, 그 다음에 독주, 네. 이런 데서 권력의 오만으로 지금 어떤 심판을 받은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권력이 스스로가 자신을 변화시켜서 그 변화된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은 네. 생각처럼 아까 찻대기 때보다 오히려 더 쉽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상당히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8시 30분이면 최고위원회 모여서 앞으로 앞날을 논의할 텐데 오늘 당장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지금 보이는 저 사진 한 장, 간판도 떼고 당사도 버리고 천막으로 들어가던 그 정신 과연 발휘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해봅니다만 과연 어떨지. 하지만 앞으로도 정리해야 될 논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당장 발등에 떨어진 것이
제1당 지위를 놓쳤잖아요. 손수희 변호사. 네. 무소속 의원들 입당 문제 논의가 좀 시작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번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얻은 당선인 수가 네. 122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변이 없으면 그대로 의석수가 122석이 되겠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당선된 당선인이 7명입니다. 네. 그래서 7명이 그대로 입당을 한다면 당선인 수가 129명이 되고 의석수도 129석이 되겠죠. 네. 그런데 물론 저렇게 한다고 해서 단독 가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하지만 지금 한 석이 아쉬운 상황이고 또한 원내 일당주의라도 찾으려면은 일단 무소속 의원들의 입당이 필요한 상황인데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탈당한 경우에는 복당 안 된다라는 그런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과연 새누리당이 어떠한 결정을 할지 좀 귀추가 주목되고요. 또한 안상수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바로 복당 신청을 했습니다. 네. 먼저 안상수 당선인의 복당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다른 후속적인 그런 복당 절차를 처리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왜냐면 이제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상임위원장 5월 30일 날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이 국회 고위직, 국회직 배분이 여야 간의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바로 그 상임위원회 구성하는 문제를 놓고 또 주고받을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1당 자리 놓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부터 복당 이야기를 두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를 모아봤습니다. 복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한석이라도 아깝죠. 원내 일당이 되기 위해서 지금 한석 차이입니다. 더민주당과 차이가 당연히 복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소속이라고 다 똑같은 무소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여 무소속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 우리가 무소속을 입당시키겠다 안 시키겠다 이런 얘기조차도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겸손하지 못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홍문정 의원은 이제 목이 많이 쉬어 있긴 한데 눈에 번쩍 뜨는 것이 무소속이라고 다 같은 무소속이 아니다. 정인욱 부부장. 네. 혹시요 유승민 의원처럼 탈당 후에 무소속 의원 도왔던 그 사람들은 우리랑 같이 못하겠다.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에 있는 한 당에 입당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장 윤상현 의원 같은 내부적으로 친박 성향을 보인 무소속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네. 그 부분 때문에 그리고 개별 의원들에 대한 무슨 성분 검사 이런 걸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 자체가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네. 지금 국민에서 뭐가 좋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이걸 이슈로 삼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요, 그 문제 새누리당이 무소속 의원들을 이렇게 받아들여도 과반은 절대 안 되거든요. 박성원 부국장. 그러면 국회의장을 뽑는 원칙이랄까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네. 원칙적으로 그 여야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선출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다수 의석을 가진 쪽, 네. 다수 의석을 가진 쪽에서 내는 것이 상식인데, 네. 자 여당이 대개는 다수 의석을 가졌던 게 우리 국회의 많은 부분에 네. 어떤 그 관리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네. 여당이 소수 의석을 갖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 네. 바로 이런 경우가 이제 언제 있었냐면 16대 총선 직후 네. 2000년 그 총선 때 직후에 성립된 그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이 여당이었죠. 네. 김대중 정부 그 여당이 한나라당보다 의석이 오히려 적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관례대로만 따지면 네. 여당이 의석이 적어도 네. 의장은 여당에서 해야지 네. 라고 이제 그 당시 여당에서 주장을 하니까 네. 당시 한나라당 야당이 무슨 소리냐 선출하도록 돼 있고 다수는 한나라당이니까 선출하자. 네. 표결하자. 네. 이렇게 해서 아웅다웅 하다가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결론을 일단은 네. 관례상 왜냐하면 과거에 다수당이 여당이었고 그 대개 한나라당이 과거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 첫 번째 2년 분기는 네. 그 여당에서 미는 그 이만석 후보를 선출하고 네. 후반기 2년은 박관용 그 야당에서 미는 당시 한나라당이 밀던 한나라당에게 한나라당이 미는 쪽에서 하는 쪽으로 절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무소속 의원들 이렇게 있더라도 받아들여서 일당이 되더라도요, 2000년에 치러졌던 16대 총선의 과거를 비춰보자면 첫 2년은 여당에서 하반기 2년은 야당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근데 이제 야당을 잘 그 협상을 해서 네. 그렇게 설득을 시키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일단 첫 2년을 누가 할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서로 많이 싸우겠네요. 그러니까 협상을 아마 밀고 네. 당기기를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협상 과정도 국민들이 지켜볼 것 같은데 정인욱 부부장. 일단은
만약에 이게 새누리당이 남들 예상하던 대로 과반을 얻었으면 8선 고지에 오른 서청원 의원이 국회의장 될 것 같다는 전망이 많았잖아요. 네네. 현실적으로 보면, 예, 그렇죠. 근데 그것도 좀 많이 차질이 생겼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8선 고지에 올랐던 서청원 의원이 아무래도 유력하겠지만 지금 당내 문제가 좀 교통정리되는 과정이 좀 중요할 것이고 지금 서청원 의원은 어찌됐든 친박에 맡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 패인에 여러 가지 친박 책임론도 같이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아마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여당 몫으로 간다면 협상이 잘 돼서 서청원 치고인이 가는 게 맞겠죠. 아하. 일단 최다선 의원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건 그 주변에 이인재 의원, 황우여 의원 등 6선을 노리던 분들은 다 이제 탈락했잖아요. 자, 원내 진입을 못했기 때문에 과연 여당이 협상을 통해서 화면에 보이는 대로 서청원 의원 8선 고지에 오른 서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뽑을지 아니면 야당과의 긴 협상을 통해 정말 협상의 묘수를 보겠네요. 특히 3당으로 들어온 국민의당에 과연 어떻게 협상에 참여할지 이것도 많은 궁금증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자, 이런 여권 내 진통, 내홍을 둘러싸는 청와대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떤 생각일지 순위 확인해보고 논의해보겠습니다.